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 사담 후세인의 명령하에 이라크의 30만 대군이 접경국인 쿠웨이트를 대규모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미국을 필두로 하는 다국적군이 결성되어 쿠웨이트의 해방을 위해 페르시아만으로 출격하였습니다.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모두 100만 명이 육박하는 병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사륙전 및 장기 전쟁을 우려했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의 첨단 신무기들의 활약으로 인해 전쟁은 단 40일 만에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당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이라크와 최강대국 미국은 왜 싸워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기술과 전략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던 현대 전쟁의 교과서 걸프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의 폐색이 짙던 1945년, 과거부터 중동 지역을 식민지 삼았던 영국과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수많은 아랍 독립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미국 역시 산유국이었지만 그 매장량은 중동 국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다른 산유국들에 비해 압도적인 매장량을 자랑했는데, 이를 알고 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얄타 회담 직후 사우디 국왕을 만나 밀담을 진행했고, 그 내용은 곧 사우디의 석유를 공급받는 대신 사우디를 미국이 보호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사우디 및 인접국인 쿠웨이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인한 수차례의 중동 전쟁, 1970년대 초반의 5.1 파동으로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그 유명한 사담 후세인이 등장합니다. 사담 후세인은 공포정치를 이용해서 이라크를 독재 통치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석유를 팔아 그 돈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이라크와 붙어있던 이웃나라 이란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종파 중 하나였던 시아파가 그동안 부패했던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슬람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이란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옆에 있던 이라크였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국민 절반 이상이 시아파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의 지도자 후세인은 이 혁명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아파가 이슬람 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라크에서도 언제 혁명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이라크와 이란은 페르시아만의 무역 출입 루트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혁명의 분위기가 이라크로 넘어와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생각한 후세인은 결국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아파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란의 석유지대까지 점령하려는 목적으로 이란을 전면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은 무려 8년이나 지속되었고, 후세인의 예상과 달리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이란군이 강하게 맞서면서 두 나라 모두 한치의 이득을 보지 못한 채 유엔의 중재로 종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아랍 주변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전쟁 비용을 빌린 이라크는 전쟁 이후 경제가 파탄나 버립니다. 부채가 무려 300억 달러나 되었죠. 그중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가 바로 쿠웨이트인데, 이러한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이라크는 쿠웨이트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채를 탕감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100억 달러를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라크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쿠웨이트는 당황했지만, 당시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비해 아주 작은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이라크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5억 달러의 긴급 차관을 허락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쿠웨이트의 태도가 괘씸한 후세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예 쿠웨이트를 먹어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이밀며 쿠웨이트를 공격하겠다고 나섰는데, 먼저 이란과 이라크가 정신없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 이라크 접경 지역에 위치한 루마일라 유전을 쿠웨이트가 냅다 홀로 시추한 것, 그리고 쿠웨이트는 원래 옛날부터 이라크 땅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쿠웨이트 침공을 명령합니다.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 전역에 30만에 달하는 이라크군의 대규모 침공이 시작됐고,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쿠웨이트는 불과 6일 만에 무너지며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강제 병합당하고 맙니다. 한편 이라크의 침략 행위를 포함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그동안 쿠웨이트는 아랍 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고, 쿠웨이트를 잃는 것은 유전지대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도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담 후세인은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점령을 묵인한다면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게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유엔 또한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사담 후세인은 쿨하게 무시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먼저 투입했고, 각종 항공 전력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10만의 병력을 파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막의 방패 작전입니다.
20년 전 미국은 확실한 준비와 명분 없이 베트남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대차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답습하지 않고자 먼저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행여나 이라크가 핵무기를 몰래 개발했을 경우를 대비해 전쟁이 시작되면 재빠르게 이라크의 연구시설 및 지휘부부터 타격할 것을 훈련하죠. 하지만 이라크의 후세인은 미국의 개입을 당연히 예상했지만 베트남 전쟁 때의 사례처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간다면 천하의 미군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고, 무엇보다 전쟁터는 바로 극악의 자연환경인 사막이었기 때문에 방어하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공군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전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미 공군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는데 이는 후에 아주 결정적인 오판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 미군도 마냥 자신만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라크 정규군은 100만 명에 달했고 수도 바그다드 또한 강력한 방공망으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미 국방부는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베트남 전쟁보다 더한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전사자를 담을 시체 주머니를 약 4만 개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과 동맹을 맺은 많은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어 참전을 부탁했고, 친미동맹의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군을 결성하여 쿠웨이트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렇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에 맞서 미국을 필두로 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의 해방을 위해 페르시아만으로 파병됩니다. 이라크가 철군 요구에 대한 최후 통첩을 거절하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했고, 1991년 1월 17일 한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라크 상공으로 날아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막의 방패작전이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를 미리 사전에 조사한 미군은 가장 먼저 이라크 방공지휘부 및 발전소들을 폭격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과거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 자국 내 쿠르드족을 학살한 이력이 있던 이라크였기에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공장 또한 폭격했으며,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통신시설, 군 지휘부, 발전소 등을 차례차례 정확하게 파괴합니다. 이 전쟁에서 첫 실전 투입된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는 바그다드 상공을 수시로 드나들며 목표물을 폭격했고, 아파치 헬기들은 이라크 내의 레이더 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목표물에 적중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라크군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켰고, 이러한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공군 폭격으로 인해 녹아버린 이라크군은 방공망이 파괴된 눈이 먼 상태로 스커드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며 반격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한 개씩 각계 요격당해버리죠. 이라크가 자랑하는 방공망은 개전 당일 70%나 파괴되어 버렸고, 바그다드 및 이라크의 주요 군사시설은 초토화됩니다. 다급해진 이라크는 다국적군의 항공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유전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전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로 인해 이라크 상공이 검게 물들었지만, 미국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상을 예측하고 풍향을 계산하여 공군 작전에 전혀 이상이 없게끔 처리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미 공영방송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걸프 전쟁은 전쟁의 모든 과정이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TV로 생중계된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의 패배 원인 중에는 검열되지 않은 기자들의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사기 저하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이번 전쟁에서는 반대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사기와 지지를 증진시키기로 합니다. 미국 종군 기자 피터 아네트는 바그다드 시내에 머물면서 개전 첫날 미군이 폭격하는 장면을 촬영해 그대로 뉴스에 내보냅니다. 푸른색으로 물든 야밤의 바그다드 하늘엔 마치 불꽃놀이처럼 폭격이 요동쳤고, 미국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집에서 TV로 시청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비열하고 치욕스러운 미군의 모습과 달리 걸프전의 생중계는 마치 화려한 첨단 무기의 시연식을 연상케 했고, 천하무적에 발전된 미군의 모습을 시청한 미국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의도된 연출이 어려운 생중계의 특성상 꼭 좋은 면만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쟁 막바지에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고속도로 사건입니다. 지상전을 전개하는 미군은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이은 80번 고속도로에서 철수하는 이라크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에 무차별 공중폭격을 전개했던 것이죠. 전투의지가 없이 전차와 차량에 뒤엉키며 도망가는 이라크군을 향해 마치 학살극을 자행하듯 폭격이 이어졌고, 이 모습 또한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일방적인 폭격이 아니라 퇴각하는 이라크군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며 정당한 전투행위라고 발표했지만, 수백 명의 이라크군 사망자와 파괴된 전차들이 널브러진 80번 고속도로의 현장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미군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다국적군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이라크군을 정리하기 위해 2월 24일 지상군 투입을 명령합니다. 미 해병대는 쿠웨이트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척하면서 이라크군을 유인했고, 이것을 언론을 이용해 정보를 슬쩍 흘려버리죠. 이라크군을 오판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만작전인데, 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은 이라크 지상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쿠웨이트 해안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미 기갑사단은 이라크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다국적군 30만 대군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길게 우회하여
쿠웨이트에 진출한 이라크군을 거대하게 감싸는 형태로 포위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차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7군단 기갑부대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메디나 사단이 사막 한가운데서 마주쳤고 두 전차의 포신에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라크 기갑사단은 소련제 T-72로 무장하고 있었고 미 기갑부대는 최신형 M1 에이브람스 전차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군의 T-72 전차는 에이브람스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전차의 포탄은 미군 전차의 장갑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가 버리지만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탄은 쏘는 족족 이라크 전차를 관통하며 철판 쪼가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화력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이라크 전차가 한 발을 쏠 때 미군 전차는 세 발을 쏠 수 있을 정도로 발사 시스템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양 부대의 선봉이 맞붙은 73 이스팅 전투에서는 에이브람스 전차 9대로 이라크 전차 80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보여주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수많은 이라크 전차가 파괴되는 동안 미군 전차의 피해는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상군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국적군은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쟁 종료를 선언했죠. 지상전에 돌입한 지 3일 만의 결과였습니다. 약 40일간의 전쟁 동안 이라크군의 피해는 약 5만 명의 사상자와 8만 명 이상의 포로가 발생했고 그에 반해 다국적군은 292명이 전사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걸프전을 두고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베트남 중후군을 완전히 떨쳐버린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걸프전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 이후 미군의 위력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수많은 국가들에 대해 다시금 세계 초강대국이 누구인지 각인시키는 전쟁이 되었고 세계 4위의 군사력에 준했던 이라크군은 걸프전의 피해로 군대가 초토화되어 현재까지도 당시의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의 패배로 1,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되었죠. 전쟁은 쿠웨이트의 해방과 이라크군의 철수를 기점으로 종료되었지만 미국의 일부 장성들은 이대로 이라크까지 밀고 올라가서 후세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쿠웨이트 해방이었기 때문에 미군은 더 이상의 공세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지었고 행여나 이라크 본토까지 무리하게 진격한다면 베트남 전쟁 시즌2를 찍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쟁의 원흉인 사담 후세인은 걸프전 이후에도 쭉 무리 없이 독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죠. 후세인은 전쟁 이후에도 꾸준히 반미 노선을 고수했고 결국 9.11 테러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라크 전쟁 때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